의사가 되면 평생 안정적이야. 변호사 자격증만 따면 굶어 죽진 않지. 회계사? 그건 AI가 못 따라와. 당신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이 말들은 정반대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AI 노출도 분석 결과 가장 안정적이라 믿었던 전문직들이 오히려 AI 영향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높은 학력, 오랜 훈련, 그리고 정형화된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이유가 바로 AI가 가장 잘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반복 가능하고 규칙이 명확하고 데이터로 학습 가능한 업무. AI는 바로 이런 일을 가장 잘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AI가 당신의 직업을 빼앗는다는 공포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구조가 가장 먼저 흔들리는가? 그리고 이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진짜 메커니즘과 가장 먼저 타격받는 7개 업종, 그리고 당신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행동을 정리해드립니다. 숫자와 데이터로 말하고 감정이 아닌 구조로 설명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 직업의 대명사는 무엇일까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른바 사자 돌림 전문직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 길을 권했고 수험생들은 이 직업을 목표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 번 자격증만 따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2024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AI 노출도 분석 보고서는 충격적인 결과를 담고 있었습니다. AI에 의해 업무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 상위권에 바로 이 전문직들이 포진해 있었던 겁니다. 의료 분야는 진단보조, 영상 판독, 처방 검토 등에서 AI 활용도가 급증했고 법률 분야는 판례 검색, 계약서 검토, 소송 자료 분석이 자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 역시 세무신고, 장부 정리, 결산 보고가 AI 소프트웨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핵심은 안정성의 본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이유는 그 직업이 높은 진입 장벽과 반복 가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반복 가능성이 AI에게는 최고의 학습 재료입니다. 판례는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의료 영상은 수백만 장이 쌓이며 회계 장부는 규칙과 패턴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왜 구조가 흔들리는가? AI는 의사를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10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게 만듭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신입 변호사를 뽑을 이유는 사라집니다. 회계법인은 계속 운영되지만 구성원의 절반은 AI 시스템이 됩니다. 이건 공포가 아닙니다.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다음 10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AI와 지금의 AI는 뭐가 다를까요? 그 변화의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AI는 똑똑한 비서 수준이었습니다. 문서를 요약해주고 언어를 번역해주고 질문에 답변해주는 도구.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AI는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결국 보조 도구야. 진짜 일은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런데 2023년부터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최영투의 등장 이후 AI는 단순히 답변하는 존재에서 수행하는 존재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줘 라고 요청하면 AI는 데이터를 읽고 패턴을 찾고 시각화까지 완성해서 보고서 초안을 내놓습니다. 번역을 요청하면 단순 번역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한 현지화 버전을 제시합니다. 2026년 현재 이 변화는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바로 에이전트 AI의 등장입니다. 에이전트 AI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목표만 제시하면 AI가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업무를 단계별로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음 주 회의 자료 준비해줘 라고 명령하면 AI는 지난 회의록을 검토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슬라이드 초안을 작성하고 심지어 발표 스크립트까지 작성합니다. 이전 AI와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과거 AI는 도구였습니다. 사람이 각 단계를 지시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의 에이전트 AI는 동료에 가깝습니다. 목표만 주면 중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사람이 개입하는 구간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AI가 번역을 해도 사람이 검토하고 수정해야 했습니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해도 사람이 해석하고 보고서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AI 시대에는 이 중간 단계들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AI가 번역하고 검토하고 최종 확인까지 제한합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승인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던 AI가 끝난 이유입니다. 도구가 아니라 수행자가 된 AI.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이야기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에이전트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째로 가져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기획안 작성이라는 업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일했습니다. 팀장이 주제를 정하면 팀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회의를 통해 방향을 논의하고 누군가 초안을 작성하고 다시 검토 회의를 거쳐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이 과정에 최소 5에서 7명의 사람이 개입했고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2026년 현재 에이전트 AI를 활용하는 조직은 이렇게 일합니다. 팀장이 AI에게 신규 서비스 런칭 기획안 작성, 목표는 MZ세대 타깃, 예산 5억, 3개월 내 실행 가능한 안이라고 목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AI는 다음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첫째, 시장 조사. AI는 최근 3년간 유사 서비스 트렌드를 분석하고 경쟁사 전략을 정리하고 MZ세대 소비 패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둘째, 계획 수립. 3개월 타임라인을 주 단위로 쪼개고 각 단계별 필요 인력과 예산을 배분합니다. 셋째, 초안 작성. 시장 분석부터 실행 계획, 예상 성과까지 포함된 20페이지 분량의 기획서를 작성합니다. 넷째, 리스크 검토. 예산 초과 가능성, 일정 지연 요인, 법적 이슈 등을 사전에 체크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24시간 안에 완료됩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AI가 제시한 기획안을 검토하고 일부를 수정하고 최종 승인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이 일을 하던 5에서 7명의 팀원들은 무엇을 할까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이 중간에 붙는 구간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 과거에는 자료 조사, 정리, 분석, 초안, 작성, 검토, 수정, 최종본 각 단계마다 사람이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AI는 이 모든 단계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사람은 시작점, 목표 설정과 끝점, 최종 승인에만 필요합니다. 이건 비단 기획 업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케팅 캠페인 설계, 법률 자료 검토, 재무보고서 작성, 인사평가 분석,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있는 모든 업무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효율성 증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직 구조 자체가 재편됩니다. 10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게 되고 신입 채용은 줄어들고 중간 관리자의 역할은 모호해집니다. 그런데 AI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AI가 이제 몸을 갖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물리적 세계로 확장되는 AI를 다루겠습니다. 2023년까지 AI는 주로 화면 안에 존재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 상담을 하는 디지털 노동자였죠. 그런데 2024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AI가 로봇 팔, 다리, 눈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를 피지컬 AI 또는 구현된 AI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중국 기업들의 저가형 휴머노이드까지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십 종의 인간형 로봇이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AI 비전 시스템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강화학습으로 새로운 작업을 스스로 익히며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밀도를 자랑합니다. 국제로봇연맹 IFR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 명당 1000대가 넘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의 약 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 이미 한국 제조업 현장은 로봇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로봇이 늘어나면 다시 사람이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로봇 도입 초기에는 사람이 부족해서 로봇을 쓴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로봇이 자리 잡으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로봇은 24시간 일하고 실수하지 않고 휴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물류 창고를 예로 들어볼까요? 2020년대 초반 쿠팡과 같은 물류 기업들은 사람 부족 문제로 자동화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초기에는 로봇이 물건을 옮기면 사람이 피킹하고 포장하는 혼합 방식이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피킹과 포장까지 로봇이 처리하는 완전 자동화 창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로봇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예외 상황을 처리하는 소수 인력만 남습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용접, 도색, 조립 등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만 로봇이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AI 시대에는 품질 검사, 부품 조립, 심지어 설계 피드백까지 로봇이 수행합니다. 사람은 최종 품질 확인과 예외 대응만 담당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공장과 물류에서의 변화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미 기술은 준비됐고 투자는 진행 중이며 도입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 거야? 5장에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봅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발표한 AI 시대 일자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일자리 약 2,850만 개 중 약 12%인 341만 개가 AI 대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고위험군이란 향후 10년 이내의 업무의 70% 이상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341만 개. 이 숫자가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서울시 전체 인구가 약 950만 명입니다. 341만 명은 서울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글로벌로 시야를 넓혀볼까요? 세계경제포럼 WEF이 발표한 일자리의 미래보고서 2025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9,200만 개의 일자리가 AI와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약 7,800만 개, 순간 규모는 1,400만 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도 새 일자리가 생기잖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문제는 순증 순감이 아니라 재배치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콜센터 상담원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가정해봅시다. 동시에 AI 시스템 관리자, 데이터 분석가, AI 윤리 전문가 등 새로운 직업이 5만 개 생겨난다고 합시다. 숫자상으로는 순감 5만 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사람들이 AI 시스템 관리자로 바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기술, 교육 수준,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재배치 불가능성입니다. 일자리 A가 사라지고 일자리 B가 생겨도 A에 있던 사람이 B로 옮길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순간 100%입니다. 통계는 평균을 말하지만 개인은 평균 속에 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숫자를 봅시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I로 인해 영향받는 일자리 중 약 60%는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을 더 적은 인원으로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회계법인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20명이 하던 일을 5명이 하게 되는 겁니다. 로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입 변호사를 안 뽑게 되는 겁니다. 제조 공장이 폐쇄되는 게 아니라 생산직 채용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게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구조적으로는 재배치가 불가능하며 개별적으로는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가장 먼저 흔들릴까요? 가장 위험한 7개 업종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업종별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을 더 적은 인원으로 하게 된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의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당 의사 수가 줄어들 뿐입니다. 변호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로펌이 신입을 안 뽑을 뿐입니다. 7위부터 5위 전문직입니다. 의료, 법률, 회계,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직업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판단 이전 단계의 업무 비중이 크다는 점입니다. 의사가 최종 진단을 내리기 전에 수십 장의 영상 자료를 검토하고 혈액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과거 병력을 확인합니다. 변호사가 법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 수백 건의 판례를 검색하고 계약서 조항을 대조하고 증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회계사가 최종 승인하기 전에 수천 건의 거래 내역을 분류하고 세법을 검토하고 장부를 대조합니다. 바로 이 판단 이전 단계, 즉 데이터 분석, 자료 검토, 패턴 분류 작업이 AI가 가장 강한 영역입니다. IBM의 와스는 이미 의료 영상 판독에서 인간 방사선 전문의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법률 AI는 초당 수백 건의 판례를 검색하고 관련성을 점수화합니다. 회계 소프트웨어는 실시간으로 거래를 분류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직업들은 최종 판단자만 남고 중간 검토자는 대폭 줄어드는 구조로 재편됩니다. 신입과 주니어 변호사, 레지던트 의사, 초급 회계사, 이들의 자리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4위, 제조와 물류입니다. 내장에서 다뤘던 피지컬 AI의 주 무대죠. 휴머노이드 로봇, 비전 AI, 자율 이동 로봇이 결합하면서 사람이 많이 붙던 구간이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이미 로봇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를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이미 이들 공장에서는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은 구간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3위, 콘텐츠와 크리에이티브 산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라고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창의성은 AI가 못 따라오잖아 라는 반응이 나오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창의성의 최종 결과물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보조 작업, 예를 들어 영상 편집, 이미지 보정, 초안 작성, 자료 리서치, 스타일 참조 수집 등은 AI가 이미 인간 수준 이상으로 수행합니다. 문제는 이 보조 작업이 신입과 주니어의 주요 업무였다는 점입니다. 성장 사다리가 붕괴되는 겁니다. 방송국 PD 밑에 FD, AD가 있고 그들이 경험을 쌓아 PD가 되는 구조였는데 이제 FD, AD 자리 자체가 줄어듭니다. 중간 숙련층이 사라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극소수의 톱 크리에이터와 AI, 그 사이는 텅 비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7위부터 3위까지의 구조입니다. 그럼 2위와 1위는 무엇일까요? 7장에서 개발자, 콜센터, 사무직의 착시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개발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AI 시대에는 개발자가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논리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어떤 개발자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현재 GitHub Copilot, Cursor, 미형 같은 AI 코딩 도구들은 이미 수백만 개발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이들 도구는 단순히 코드 자동완성을 넘어서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전체 함수를 작성하고 버그를 찾아 수정하고 리팩토링까지 제한합니다. 구글의 알파코드는 코딩 대회에서 상위 54% 수준의 성적을 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평균 이하 개발자는 AI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초급 개발자 시장이 먼저 흔들립니다. 과거에는 신입 개발자를 뽑아서 간단한 CRUD 작업부터 시키고
내 것이 코드 수정을 맡기고 그렇게 2에서 3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초급 업무는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 개발자를 뽑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대신 시스템 설계자, 아키텍트, AI 도구를 활용해 10배 생산성을 내는 시니어 개발자 중심으로 채용 구조가 재편됩니다.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 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설계하는 사람? 이 필요한 겁니다. 콜센터와 영업직은 어떨까요? 이미 많은 기업이 1차 고객 응대를 챗봇과 AI 상담원으로 대체했습니다. 단순 문의, 주문 접수, 반품 처리, FAQ 안내 이런 업무는 2026년 기준 거의 대부분 AI가 처리합니다. 사람은 AI가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문제, 감정적으로 격양된 고객, 예외 상황만 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콜센터 규모는 대폭 축소되고 소수의 전문 상담원만 남습니다. 영업도 비슷합니다. 초기 고객 접촉, 제품 설명, 견적 제시, 간단한 협상은 AI 영업 에이전트가 처리합니다. 사람 영업사원은 최종 계약 단계, 대규모 딜, 관계 유지 같은 고난도 업무만 맡게 됩니다. 여기서도 신입의 입구가 좁아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직은 가장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직이라는 범주가 워낙 넓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통 패턴은 있습니다. 일정 관리, 경비 정산, 문서 작성, 보고서 초안, 회의록 정리? 이런 정형 업무는 AI가 거의 완벽하게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 캘린더와 AI 스케줄러를 연동하면 회의 시간 조율, 참석자 확인, 회의실 예약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경비 정산 AI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항목을 분류하고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보고서 AI는 데이터를 넣으면 표준 양식에 맞춰 초안을 작성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신입의 입구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 과거에는 신입사원이 이런 정형 업무를 하면서 조직 문화를 배우고 업무 흐름을 익히고 점차 상위 업무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다리의 1층이 사라졌습니다. 기업들은 처음부터 완성된 인재, 즉 AI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며 바로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 뽑습니다. 신입을 키울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7개 업종 중 1위는 무엇일까요? 8장에서 최종 결론과 함께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3가지 행동을 제시하겠습니다. AI 대체 위험 1위는 금융과 보험입니다. 왜일까요? 이 산업의 핵심 업무를 생각해보세요. 대출 심사, 보험 계약 검토, 리스크 평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사기 탐지 모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금융권의 데이터는 완벽하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신용 점수, 소득, 자산, 부채, 거래 내역 모든 게 숫자와 범주로 정리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병력, 직업, 생활 습관, 리스크를 계산할 모든 변수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여 있습니다. AI는 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 심사역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JP모건은 이미 계약서 검토 AI 코인 COIN을 도입해 변호사와 대출 담당자들이 연간 36만 시간 쓰던 업무를 몇 초 만에 처리합니다. 중국 핑안보험은 AI 상담원이 전체 고객 문의의 80% 이상을 처리합니다. 미국 로빈후드는 AI 기반 투자, 자문 서비스로 전통 증권사의 수수료 모델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중 은행들은 이미 AI 챗봇을 도입했고 보험사들은 언더라이팅 보험 심사 자동화를 진행 중입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은 처음부터 AI 중심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지점이 없고 상담원이 최소화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업무가 앱과 AI로 처리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은행 지점 수 감소, 보험 설계사 감소, 증권사 PB 감소.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AI 도구를 활용하는 증강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AI 없이는 경쟁력을 잃습니다. 여기까지가 AI 대체 위험 7개 업종의 구조적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공포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3가지를 점검하세요. 첫째, 내 업무의 정형성. 내가 하는 일이 규칙과 패턴으로 설명 가능한가? 그렇다면 AI 대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 업무가 맥락 파악, 창의적 문제 정의, 이해관계 조정처럼 비정형적이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둘째, 내 AI 활용 능력. AI를 경쟁자로 보지 말고 내 생산성을 10배 높여주는 도구로 보세요. Changed, Midjourney, Notion AI, GitHub Copilot. 내 업무에 맞는 도구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1년 후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셋째, 조직의 AI 도입 속도. 내가 속한 회사나 산업이 AI를 얼마나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내 회사가 AI 도입에 소극적이라면 그건 안전한 게 아니라 도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공격적으로 도입 중이라면 내가 그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3가지 행동을 하세요. 첫째, AI를 경쟁자가 아니라 업무 도구로 매일 쓰세요. 보고서를 쓸 때, 자료를 정리할 때, 코드를 짤 때, 디자인을 할 때 모든 업무에서 AI를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1년 후 당신과 동료의 생산성 차이는 AI 활용 여부에서 갈립니다. 둘째, 대체 어려운 역할로 이동하세요. 데이터 입력자에서 분석 기획자로, 코드 작성자에서 시스템 설계자로, 단순 상담원에서 문제 해결 전문가로 무엇을 할까를 정하는 사람이 되세요. 어떻게 할까는 AI가 답합니다. 셋째, 평생 학습을 의지가 아닌 시스템으로 만드세요. 나중에 공부해야지는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간은 새로운 AI 도구 학습.
매달 하나씩 온라인 강의 수강, 분기마다 새로운 기술 스택 하나씩 익히기. 이렇게 루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AI는 당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I에 맞게 역할을 재설계하지 않는 당신을 먼저 밀어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포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지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 시대에 살아남는 구체적인 기술과 역량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